안녕하십니까, 박은정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97강인데요 최근에 어린이집 유아원 사태부터 또 아파트 또 초대 기업으로 치면 삼성그룹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곳에서 이제 회계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뭔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자금이 잠겨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상황이 쟁점이 되고 있고, 또 아파트의 경우도 거의 우리나라 2,600만 명의 입주자들이 매월 2~30만 원씩 그 돈을 내니까 자기 생활비 추에서 큰 돈이고, 또 유아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들도 300만 명의 유아원, 유치원 학부모들, 어린 학생들, 또 그 이후 500만 명의 초중고 대학생들, 이런 여러분들이 다 연루가 돼 있으니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회계, 이게 이제 투명회계가 되면 문제 없는데, 투명회계 반대의 개념이 이제 분식회계죠. 분식회계는 결국 그 안에서 거래나 회계 부정이 있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은닉하고 감추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걸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고 좀 아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끌어모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대기업 회계 부정과 허위 재무제표 분식회계 예방 발견을 위한 제어 분석 방법, 이런 주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의 이유는 뭐 뻔하죠. 자신을 세게 보이고 강하게 크게 보이기 싶습니다. 사자가 이 목에 갈기가 있을 때, 또 누구하고 싸울 때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하는 것들도 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위한 분식이죠. 어떻게 보면 속에 약한 점,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분식의 목적은 첫째, 주가 상승이다. 그 뭐 주가 상승해서 내부 정보자가 빨리 고가로 매도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분식회계 정보가 언젠가 시장에 노출돼 가지고 그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비싸게 팔았을 때가 이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거 결국 공익을, 다른 제3자의 공익을 피해를 주는 것이죠. 공익 피해. 또 이제 자금주다 은행에서 쉽게 융자를 빌리고 이자를 감소시키고, 재무제표가 좋으면 아무래도 이제 신용이 좋다고 봐가지고 이자율이 낮아져요. 그 다음 이제 3바에서도 보듯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거래 조건이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분식회계 목적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분식회계 방향은 보통 우리가 재무제표는 자산하고 부채 쪽이 있는데, 이쪽 자산 쪽은 부풀리는 쪽이죠. 그래서 키우면 이익이 나니까 이익을 과대 계산한다. 또 부채 쪽은 축소하고 은닉하고 더 이연시켜서 비용을 과소화한다. 이 이익은 과대하고 비용은 과소하면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더욱더 이익이 2배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분식회계 핵심 계정은 주로 사용되는 계정이 뭐냐 하면,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서 그 대응 계정으로 이제 매출 채권이나 대여금 같은 걸 과대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허위 매출, 말도 안 되는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제 대손을 처리해서 없애줘야 되는데 대손을 미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제조원가 쪽을 축소시켜서 원재료나 이런 매출 채권을, 재고자산을 늘리고 과대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채를 축소해서 미지급 비용을 이연시켜가지고 비용을 과소 계산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경상연구비나 이런 R&D 투자를 이제 항상 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계속 발전하죠. 이거를 갖다가 경상적 비용, 단기 비용으로 떨어야 할 거를, 이거를 이제 이연자산화 시켜서 무용으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무용 설비로서 이렇게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식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적 이익, 사람들의 탐욕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본능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인 내부 통제와 견제 감시, 고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회계 집행자나 부정행위 집행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 회계 자금 경리 담당자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를 교체하고, 오랜 담당자가 하나의 항목을 너무 오래 하면 이제 요령을 알고 또 그걸 분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보직 전환도 시키고 수시 점검,
서프라이징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업무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독립되고도 공정한 외부 감사인 선임해서 때 되면 한 번씩 그 감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이제 외부 감사를 할 때 독립돼야 되지. 뭐 그 오너나 아는 사람의 혈연 학연 공고에서 선임이 되면은 그건 이제 외감사가 형식이 흘러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 면죄부를 양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돼야 돼. 공정해야 돼. 이러려면 이제 요새 외부감사 지정제 이런 것이 독립되는 이유가 감사 고용제 막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독립돼야 된다. 왜냐하면 격리 회계 자금 집행자가 직접 선임을 하면은 그 셀프 선임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 선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감시하고 뜯어서 헤쳐내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 선임해서 독립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독립되고 공정한 외부 감사인은 양심과 소시에 따라서 감사의견을 내서 자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파악한 대로 그대로 공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예방을 못했으면 나중에라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하려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어떤 상관관계 분석적 검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유동별, 당자별, 또 수익성보, 생산성별 이런 것이 이제 각종 재무비율을 분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채비율, 유동비율이 너무 이상하다. 그럼 뭔가 잘못된 계산이 있지 않느냐. 수익성 비율에 비해서 또 현금 흐름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또 특정 회사가 속한 업종의 타회사 비교 분석, 경쟁업종 분석, 또 현금 흐름하고 보통 이익은 완전히 비례는 안 해도 거의 일치하게 가야 되는데 이익은 나는데 현금 흐름이 자꾸 이 현금 흐름이 더 플러스가 안 되고 이익이 당기순이익이 나는 만큼 이 현금 흐름이 증가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서 있다든가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증권 분석과 시장 전문가 예측 보고서 같은 거, 또 해당 산업에 대한 시황, 향후 전망, 미래 생산소의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우리가 분식 계획가 여기 분식한 것 같다라고 이제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식을 하는 사례를 한번 쭉 여기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번 재무제표의 계정별 숫자의 변동에 따른 어떻게 변동이 되면서 이것이 분식이 되는 걸 본 것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쭉 보면 왼쪽에 이렇게 현금 매출 채권, 재무자산 이런 자산이 써 있고 오른쪽은 외부에 오른쪽 힘이 세니까 돈을 끌어당기는 쪽에 여기서 채무, 차입금, 충당금, 자본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어가지고 이 회사의 경우는 당초에 매입 채무 등의 이런 외부 단기 차입금이 470이고 장기 부채 충당금 등이 130이고 자본금 등 단기 수익이 400이어서 470, 130, 1000하면 1000이었었어요. 1000. 그러니까 이 1000이 이제 현금, 매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480이 구성되어 있고 장기예금, 요주형자산, 생산설비, 토지 등등은 1000이 구성, 520 구성되어 있어서 520 더하기 480 더하면 1000이 됩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안정적인 게 이 자본금과 장기부채로 530인데 그 장기예금부터 무용자산 같이 장기자산 520이니까 장기 적합률로 1대1쯤 되어 있어서 비교적 괜찮고, 근데 유동부채가 470인데 유동자산이 480이니까 1대1쯤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동성도 괜찮고, 단지 이제 부채 비율만 자기 자본이 400인데 비해서 부채가 600인 거에 비해서 150%쯤 되니까 조금 이제 부채 비율은 높지만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좋은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가 많다고 해서 그냥 부채에 갚을 이자 능력이 충분한 수익이 창출되면 괜찮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이런 상태였고, 손익계산서도 매출이 960이고 제조 원가가 380, 인건비가 300, 제조 간접비가 280해서 960. 그러니까 매출액이 960인데 원가도 960이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빵인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은 누구든지 칭찬할 리가 없어요. 야, 이거 이 회사 이거 잘못되지 않냐? 점점 내려가지 않냐? 이래서 이제 대출 빌려준 걸 빼기도 하고, 투자도 자기가 투자한 어떤 저 원금을 상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할 수 없이 조금씩 분식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매출을 960인데 40의 허위 매출을 일으켜요. 허위 매출을 일으키면 자동으로 매출채권이 원래 있던 거에서보다
40이 더 올라갑니다. 1번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40 정도가 좀 부족하니까 그다음 이제 원재료 쪽에서 30을 줄여요. 줄여서 이렇게 줄이면 이제 원가 계산 과정에서 재고자산 쪽에 30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재고자산보다 30이 늘어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 70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부족하다는 느끼면 좀 더 생각을 해봐가지고 제조 간접비나 이런 데서 미지급 비용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계산하자, 이연 계산하자 해서 이제 늦춰버려요. 그럼 이제 부채를 축소하는 개념이 돼요. 그럼 470이라는 부채가 있어야 되는데 20을 축소해서 450만 반영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당연히 미지급 비용에서도 20이 빠지게 돼 있고, 같은 3번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상적 연구개발을 10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경상적 연구개발 비용을 빼고 이거를 대신에 장기 연구개발비 이런 개념에 무용자산에 10을 얹었어요. 이렇게 얹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10이 원가에서 빠지면서 자산에는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자산 과대 계상에 의한 비용 축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더하면 허위로 매출액 올린 게 40, 비용 뺀 게 30, 20, 10, 세 개니까 당연히 제로에서 당기순이익이 100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40은 이쪽에서 더해지고 이쪽에서 빼지는 거니까, 빠지는 쪽에서 또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40, 4, 5, 6, 7, 8, 9, 10, 100이 돼서 순이익이 100이 올라가요. 순이익이 이제 손익계산서만 이제 후에, 원래 손익계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공시하면 이익이 0으로 돼가지고 시장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니까 이거를 분식해가지고 100이라는 이익을 냈어요. 매출을 1000에 대해서 100이익이 남은 당기순이익이 10%나 되니까 괜찮은 회사다라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그 100을 올린 것들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단기 채무에서 470인데 450 낮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예금, 현금, 매출장 채권에서는 이제 매출채권이 40이 올라가고 재고자산 30이 더해져서 70이나 플러스가 되고,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렇게 플러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무형자산에도 10이 올라가가지고 또 플러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10이 올라가서 왼쪽 자산 쪽에 4, 5, 6, 7, 8, 9, 4, 6, 7, 8, 80이 더 올라가요. 80이 올라가고, 부채 쪽에서 20이 줄어서 20이 줄어요. 20이 줄은 것은 부채 쪽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의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100의 이익이. 그래서 이 100의 이익이 생겼는데, 이 100의 당기순이익만큼 현금 흐름이 100이 증가되면 좋은데 이게 별로 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당기순이익이 100인데 보통 현금 흐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매출채권이 더 올라가 있고 재고자산이 더 올라가 있고 연구가 더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익을 억지로 내기 위해서 여러 계정에, 보통 이제 이익을 내려고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전 계정에 조금씩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부 회계의 그 프로그램상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요한 몇 개의 계정에다가만 한 거예요. 여기는 회사가 매출채권, 재고자산, 무용자산, 미지급 비용 이 네 가지만 손을 댄 겁니다. 그래가지고 100이라는 이익을 억지로 짜내서 매출 1000에 대해서 100의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잘 보면 이제 그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남은 재무제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산 부채의 구조나 또 원가 구조, 또 작년하고의 비교, 수익성, 또 이 업황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럼 그 계정을 직접 문의하고 명세를 파악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질문을 몇 번 더 해보면 그쪽에서 이제 답이 잘 안 나오고, 회사 쪽에서, 그럼 이것은 분식회계에 혐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계정 재무제표를 제대로 분석할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분식회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 분식이 있었을 때 그걸 발견을 해서 빨리 대책을 취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종 회사였습니다.